정치행정 분야 전문가인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걸입니다. 네. 홍 교수님, 한국 사회에서 여성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됐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미 다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동안에 적어도 조직 분야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민주화 이후 시기만을 본다면 아시다시피 정무 이장관실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무 이장관은 관례적으로 여성이 이제 담당을 했고, 주로 하는 일도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무임소 장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1997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IMF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여성계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98년에 2월에 취임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특위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성계에서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위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독립부처로 해달라고 해서 결국 2001년도에 이제 같은 김대중 정부 때인데 2001년도에 여성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성부로 이제 출범을 해보니 사실은 규모 자체가 다른 부처의 일개 과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계속적인 논의를 거쳐서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로 이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 가족부 쪽에서 가족 업무를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부로 축소했다가 또 이명박 중간에 다시 또 여성가족부로 개편이 돼서 사실은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만이 아니라 가족 정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족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또는 기능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족 정책에 관련해서는 또 한번 그 흐름을 잡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족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 정상적인 가족 행태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텐데 어머니 아버지 있고 아이들이 한 셋 정도 있는 5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표준 가구였었단 말이죠. 과거에 그러한 때의 가족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가족이 생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가족 정책은 굉장히 대상도 또 내용도 범위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유아 보육 정책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이 가족 정책에 포함이 됐고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가족 정책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정책의 범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요. 여성가족부의 1년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조 5천억 정도에서 가족 정책의 예산이 거의 1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은 여성가족부인데 여성에 관련 여성 정책과 직결된 예산은 한 2천억밖에 안 되고 가족 정책에 대한 예산이 1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크고 내용도 다양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의 어떤 권익 보호라든가 여성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여성의 관점에서 더 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근데 사실은 그 핵심적인 내용보다도 이게 너무 적으니까 하나의 독립부처로서는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다가 좀 키워서 어떻게든지 독립부처를 유지하려고 했던 가족 업무가 훨씬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 정책과 관련돼서 손을 놓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보시면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은 한 97, 8조가 거의 100조 가까이.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런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 복지라는 이름으로 대상이 이제 어린이라든가 뭐 영유아라든가 또는 이제 입양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요. 여성과 관련돼 가지고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뚝 띄어가지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보면 분절화, 가족정책의 분절화 문제가 사실은 오히려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의 어떤 변화라는 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많은 그 나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외국에서의 이런 여성 정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 체계나 조직 뭐 이런 거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그 전에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성 정책은 사실은 또 출생 정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출생과 관련해서는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다른 부처에서 굉장히 큰 이 많은 이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하여간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하여간 지금 분절화가 심각하다는 말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 정책과 관련된 정부 조직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사실은 다양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들이 소위 보통선거권을 갖게 된 것은 대개 1920년대에 와서의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의 아주 총본산인데 거기에서 흑인들보다 늦게 갖게 된 거죠. 선거권 자체를. 그러니까 참정권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인데도 실질적으로는 그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한 또는 하나의 정책 집단, 정책 대산 집단으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 게 굉장히 늦은 현상이다. 서구에서도 그렇다는 말씀 우선 전제로 드리고요. 대개 국가마다의 어떤 역사나 문화, 전통, 여성의 지위,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다른 조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형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여성분부나 혹은 여성가족부나 뭐 다른 형태,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젠더 이퀄리티, 양성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간에 독립부처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동안 시도해왔던 특별위원회 형태라든가 혹은 다른 업무하고 합쳐서 별도의 어떤 그런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런 방식 또는 양성평등위원회로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성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최근의 형태로 본다면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가 OECD 국가의 절반 정도 가까이가 독립부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뭐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독립부처형이 가장 보편적인 그런 조직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 형태와 그 조직의 성과와는 우리가 조금 더 이 평가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좀 치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도 여성부, 여성가족부 이거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다고 할까요? 이런 데 대해서는 기본 뭐 원인이나 뭐 동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대상과 범위 그리고 그 내용이 독립부처가 하기에 충분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조직에서는요, 부처의 규모와 예산, 부처의 규모를 소위 말해서 인력 규모와 돈, 예산, 재정 규모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이것이 큰 부처일수록 상당히 정부 조직 내에서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본인 자신들의 어떤 정책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을 다 포함해서 1조 5천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개 모든 부처들이, 웬만한 부처들이, 모든 부처는 아닙니다만, 50조에서 100조 가까이 된다는 거죠. 1년 예산이. 그런데 이게 1조 5천억밖에 안 되니까, 다른 부처로서 볼 때는 과나, 조금 큰 과나, 아니면은 국정도, 작은 국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독립부처에서도 여가부에서 여성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부처의 이 위상을 어느 정도 좀 같은 부처 내에서, 정부 조직 내에서 좀 키워야 되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여가부 나름대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지만, 정부 조직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다른 부처나 혹은 정치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들이 정부 전체, 특정 정부, 역대 정부에서 정부 정체의 핵심적인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고려도 늘어났고요. 여성 관련 법안도 많이 생겼고,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부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행정 문화, 이런 것 속에서 과연 독립부처라고 하는 조직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교수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단순히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를 넘어서 이 남녀 갈등이라는 뭐 이런 정치적 이슈하고도 상당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20, 30대 이 청년들 사이에서의 그 남녀 갈등으로 상당히 이 이슈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죠. 저는 조금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것을 밑도 끝도 없이, 앞뒤 설명 없이 이제 윤석열 그 당시의 대통령 후보가 7자로 딱 공약을 제시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죠. 그러니까 여가부가 폐지가 되면 마치 여성 정책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 사실은 이 논의가 나오게 된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트리거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여가부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뭐였냐면 사실 여가부 스스로가 잘못한 거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서울 부산의 재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성추행 문제가 나왔을 때에 여가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여성단체 출신들이었는데 그냥 이게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여성 단체들조차 분노를 촉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성별 갈등을 여가부가 이거를 말하자면 화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켜서 어떻게든 이것이 성별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거 해결을 통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이게 남녀 간의 갈등인 것을 강 건너 불이라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일부 정치인이나 혹은 뭐 특정 시기에 특정 정당들이 이런 남녀 갈등을 덕표 전략으로서 악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논의로 증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 폐지 논의가 지금 나왔는데 저는 그런 이유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소규모 형태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쟁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을 효율적 혹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또 포괄적으로 종합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라는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 문제 또는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이슈나 특정 단체 입장에서 또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 여가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교수님 상당히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지금 여성가족부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해서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을 또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다수당인 야당이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첫 번째는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다수 야당이죠. 그것도 절대 다수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한은 뭐 정부조직법 개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여가부 장관직을 비워둘 수는 없는 거고, 뭐 여성정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여성정책을 없앤다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정책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을 해서 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다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 시각에서 더욱더 여성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뭐 그렇다면 뭐 지금 향후 앞으로 지금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나요? 지금 현재 21대 국회가. 그래서 요 21대 국회 임기 내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설득해서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한 거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22대 국회에서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에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이 의석을 더욱더 확보해서 여가부 폐지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의석 확보했다고 해서 또 무조건 강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당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하고 총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여성 정책의 도구로서는 여가부보다 다른 조직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걸 설득할 수 있다면, 뭐 그때 가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공약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하지만 그거 다 지키면 대한민국이 망해도 벌써 망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가부 지금 문제도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여가부 폐지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을 해서 무엇이 여성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이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냐라는 것에 대한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서 이게 개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 한다,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여가부 폐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네, 홍 교수님,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다면 뭐 개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여성가족 정책이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지정책, 또 교육정책, 문화정책, 청소년정책, 다양한 정책하고 사실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여성가족부하고 관련되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또는 문화체육부 등등의 이 관련 부처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좀 협업을 했거나 또는 이 공동보조를 맞췄는지 한번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네네.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가정기본법,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건강가정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계속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차가 끝났고 4차 계획 21년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제 관련된 부처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뭐 법무부 할 것 없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걸 계획을 만들게 돼 있고 또 그 계획 안에서 여가부가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 해당하는 그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이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업 체계가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가 주도하게 돼 있는데 여가부는 아주 요만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부처들이 그 여가부를 정부 조직 체계 속에서 여가부 말을 잘 듣겠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국무총리가 이걸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책 조정을 해도 우리 김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1조 5천억짜리 부처에서 이걸 기본법을 만들고 그 기본법에 따라서 뭘 내시오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그게 협조가 쉽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내재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탈피할 방법은 여가부 조직 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정부 조직을 뭐 행정학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쉽지 않겠다.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나 조직 문화, 조직 행태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여가부가 결코 여성 정책을 총괄해서 주도하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홍 교수님. 그러면 홍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여성가족 또 뭐 넓게 관련되는 뭐 기능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좀 조직이나 정책 추진 체계가 설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여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나라 여성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었을 때, 그래서 각종 여성과 관련된 특별법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걸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내는데 필요할 때에는 여성가족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소위 그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잖아요. 여성만의 어떤 특별한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보호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아주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뭐 행정고시 뭐 뽑는 인원들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이 지금 뭐 거의 50%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소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육대학 같은 데 보면 교육대학이라는 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제 교육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초등교사가 되는 건데 거의 90에서 95%의 초등교사가 여성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양성평등이 적용이 안 돼요. 여성부나 혹은 여성과 관련된 여러 이익단체들이 남성을 최소한 양성평등 그러면 30%를 뽑아야 되죠. 그러면 전체 뽑는 인원을 지금 뭐 아이들이 굉장히 수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교육대학의 정원도 굉장히 줄어들어야 되는 지금 판인데 그것도 지금 쉽지는 않아요. 여러 뭐 초등교사들의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원칙을 적용해서 최소한 초등학교 교사의 그 해 뽑는 초등학교 교사의 30%는 남성으로 뽑자라고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녀 갈등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면 동일한 원칙이 여성우이든 남성우이든 어떤 곳이든지 지배적인 곳에 지금 적용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여성 정책은 이제 여성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대통령 직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모든 부처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의 원칙을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면 그 정책의 효과가 양성평등의 원칙에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5대5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성이 30% 최소한 그런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모든 부처의 정책에 일관되게 요구하는가. 그것이 오히려 위원회 조직으로서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에 여러 부처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가 사실은 이 여성이라고 하는 게 여성이기 전에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출생 정책은 특히나 출생의 모성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여성의 일자리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자리나 혹은 주택이나 혹은 교육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된 저출생 정책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용노동부, 교육부 뭐 할 것 없이 모든 정책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평등 정책으로 가고 그 원래 여성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던 가족 정책과 여성 정책과 뭐 이런 것들을 원래 부처에 전부 다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부처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뭐 혹자들은 이제 이것에 반대하고 여성부가 하던 정책이 다른 데로 가면 그러면 그 정책이 말하자면 주목을 못 받고 곁다리 정책이 돼서 제대로 추진 안 될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여성부 관료들 혹은 여성부의 독립부처화를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데, 과거에 여성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 20여 년 이상 전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까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직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아니 그거 가져와 보세요. 뭐 공동위원장이 되겠지만 민간위원장 하나 두고 공동위원장을 하고 모든 부처가 정책을 하는데 양성평등 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은 예산 배정하지 마라. 기재부를 통해서.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무슨 수로 갈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의 그 걱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위원회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여성 정책 또 그 여성과 관련된 모든 우리나라에 연관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홍 교수님, 어제는 상당히 이제 양성평등위원회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이것도 이제 양성평등위원회 신설 또 여성가족부의 폐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의 어떤 거 핵심 쟁점 사항이 될 텐데. 여가부는 만약에 그 양성평등위원회 조직으로 간다면 그 네. 위원회 사무국 기능으로 이제 아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을, 그러니까 양성평등 정책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성 정책만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을 가지고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요. 또 여성들이 출산 휴가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다시 현업에 복귀를 하는데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양성평등위원회가 직접 이걸 정책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다루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다루는데 만약에 양성평등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을 평가를 하고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심히 뛰죠. 그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되지만,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여가부가 폐지된다는 것은 여가부가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데에 사무국 조직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여가부는 이름은 없어지지만, 모든 부처에 사실상 양성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조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책 수단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여성표가 50%가 넘는데 관심 안 가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그러니까,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 홀대한다는 것은 지금 이 21세기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지금 정치 과정 속에서 보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러한 조직 형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홍 교수는 오늘 여성가족부 정책이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훨씬 더 폭넓게 이 여성가족이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우리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